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 동구 울기등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선배의 집은 경남 간포라는 곳으로 무열왕릉 근처에서 부모님들이 민박을 하고 계십니다. 무열왕릉 근처는 영험하다고 해서 점쟁이나 무당들이 많이 와서 치성을 비는데요. 어릴 적부터 그런 부류의 손님들이 집에 많이 머물다 보니 신기한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제 선배는 평소에도 자주 가위를 울리시는데요. 매번 눌릴 때마다 오는 신호가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눈앞에 흰 무언가가 어른거린다고 하더군요. 그 선배가 이 이야기를 겪은 때는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에 갔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련회 장소는 울산 동구 울기등대 쪽에 있는 수련원이라더군요. 그 수련원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귀신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곳입니다. 3박 4일로 떠난 고등학교 첫 수련회.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차에 오르면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술도 마시면서 재미있게 보내려고 했다. 내 앞에 닥쳐올 그 어떤 일도 예상 못한 채 그렇게 수련회에 입소식을 마치고 방을 배정받았다. 6층 6호실. 침대는 2층 침대가 4개 있었는데 내가 쓸 침대는 6번째였다. 뭐냐, 왜 하필 666이냐. 기분 묘하네.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자. 맨날 학교 생활에 찌들었는데 언제 한번 맘껏 신나게 놀겠니? 간단하게 방에 짐을 푼 후 친구들과 난 일정에 맞춰서 근처 바닷가에도 가고 쓰레기도 줍고 체력 단련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진 기합도 받았다. 자유시간에는 들고 온 카메라로 사진도 찍으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취침 시간 무렵 하루 종일 무리하게 움직여서인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단하게 씻은 후 침대에 누웠다. 간만에 놀아 피곤했는지 난 일찍 잠에 들었고 같은 방을 쓰는 몇몇 친구들은 수련원을 휘젓고 다니며 놀았다. 나와 함께 잠이 든 아이들은 3명.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 순간 눈앞에 하얀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또 가위구나. 평소에 자주 가위에 눌리는 난 눈앞에 흰 것이 아른거리면 가위 신호로 알고 무시한 채 잠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잠은 오지 않고 가위에서도 잘 풀리지 않았다. 살짝 눈이 떠진 난 양쪽으로 놓여진 침대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 누구지? 놀다가 들어왔나 보네. 불이라도 켜지. 깜깜해 죽겠는데. 마침 여름이라 우리 학교도 하복을 입고 있었고 그 아이도 하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방에 있던 애들은 놀거나 잔다고 거의 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불편하게 왜 교복을 입고 있는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긴 단발머리에 우리 학교로 보이는 교복. 캄캄해서 얼굴은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한순간 그 아이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살짝 보였다. 캄캄했지만 선명하게 보였다. 왜 웃는 거야? 기분 나쁘게. 순간순간 이동을 쓰면서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공기의 떨림이 그대로 느껴진 채로. 그리고 내가 있는 2층 침대로 다가오면서 나의 몸은 식은땀으로 온통 젖었다. 바로 귀신이었다. 그러곤 나의 무릎을 지나갔고 난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잠시 뒤 나의 비명 소리에 놀란 친구들이 달려왔고 자고 있던 애들도 깨어나서 나를 깨우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릎이 아파왔다. 바로 그 귀신이 스쳐 지나간 자리였다. 체육복을 걷어보니 무릎에 멍이 들어있었다. 또다시 난 소리를 질렀고 울기 시작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냐니깐. 아까 자다가 귀신을 봤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오면서 내 무릎을 지나갔거든. 그래서 기절했거든. 근데 니들이 깨워서 일어나 보니깐 무릎이 아픈 거야. 그래서 체육복 걷으니깐 멍들어 있잖아. 평소 나한테 이런 일이 자주 생기고 자주 가위에 눌리는 걸 아는 내 친구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날 달래주면서 괜찮다고 우리가 옆에서 지켜준다고 같이 있자고 하며 날 달래줬다. 그 뒤로 담임 선생님께 말을 해 학교 일정은 참여를 안 했고 3박 4일 동안 날 지켜주는 친구들과 함께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수다를 떨며 놀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찝찝함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렇게 무사히 3박 4일을 지나가고 그런 일 이후 거의 잠을 못 자서 피곤함에 쩔어서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밀린 잠을 자기 위해 아무렇게나 가방을 던진 후 방에 들어갔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방 안도 꽤 더웠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벽에 등을 붙인 채 누웠다. 그렇게 또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살짝 뒤로 돌아봤는데 순간 수련원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 내가 안 올 줄 알았지. 난 또 한 번 소리를 지르며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집에 있던 동생이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으며 난 또다시 공포에 휩싸였고 그날 밤 역시 동생이랑 같이 밤을 새웠다. 그리고 다음 날 동생은 친구들과 논다면서 놀러갔고 혼자 있기 싫어서 남자친구를 집에 불렀다. 그 당시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무당이셨고 남자친구 역시 신기가 있어 귀신이나 그 밖의 신기한 현상을 자주 보곤 했다. 다행히 별일 없이 그날 하루를 보냈고 며칠이 지났지만 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자친구와 나와 남자친구의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다. 평소부터 가깝게 지내오던 셋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동생도 불러서 둥그렇게 앉아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며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울었고 난 기분이 오싹해졌다. 평소 잘 울지 않던 동생이 갑자기 울었고 옆에 있던 내 남자친구도 이상하게 한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너 요새 귀신 본 적 있냐? 뜬금없는 남자친구의 질문에 난 당황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은 후 남자친구한테는 단지 무섭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귀신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본 적 있어. 여자애고 교복 입었고 약간 긴 단발머리에다가 머리가 얼굴을 가려서 안 보인다. 맞지? 순간 나의 몸은 굳어갔다. 내가 수련원과 집에서 봤던 그 아이를 남자친구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지금 너 쳐다보는데 네 동생이 오는 건 네 주위에 기웃거리다가 네 동생이 순간 그걸 봐서 그런 거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내 맞은편에 바로 동생이 앉아 있었다. 그러곤 남자친구는 그 여자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온갖 욕을 하며 꺼지라고 했다. 잠시 뒤 동생과 난 약간 진정이 됐고 동생에게 물었다. 봤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 그 여자애를 봤고 난 그날 밤 집에 있을 수 없어 엄마가 계신 간포로 동생과 함께 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나와 동생을 위해 용화다는 보살님께 부적을 써달라고 했고 부적을 붙인 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직까지 난 그 방에 출입을 하지 않으며 어쩌다가 엄마가 내려오시면 간단하게 방을 치우고 바로 나오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삼풍백화점. 이 이야기는 저희 아파트 동네 주민께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있던 백화점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사건에서 간신히 벗어난 모자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아주머니는 사건 당일 아이의 옷을 한 벌 사주려고 S백화점에 들렀다고 합니다. 당시 백화점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오랜만에 백화점에 오는 것이라 자기가 입을 만한 옷도 보고 아동복 매장에 들렀습니다. 아이에게 맞을 만한 옷이 없어서 다른 매장으로 가려고 하던 차에 같이 데리고 갔던 꼬마가 갑자기 백화점 내를 둘러보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집에 가고 싶다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평소에 그러지 않던 아이가 그날따라 이상한 행동을 해서 상당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자꾸 쳐다보아서 할 수 없이 그 아주머니는 아이 옷은 내일 와서 다시 사기로 하고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 아이 얼굴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거의 중간쯤 왔을 때 그 아주머니가 심심하기도 해서 택시 기사님께 라디오 좀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평소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 볼륨을 높여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긴급 속보라고 하며 강남에 있던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백화점이 붕괴된 시각에 대해 나왔을 때 그 시간은 자신과 아이가 백화점을 빠져나온 지 불과 몇십 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간발의 차이로 생명을 건진 것을 안도하면서 갑자기 아까 백화점에서 그 사건이 생각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아까 왜 그렇게 백화점에서 울고불고 했니? 그러자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백화점에서 나도 옷 산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목을 누르고 있었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엄마 목도 잡고 있으면서 내 목도 잡으려고 하길래 무서워서 그랬어. 이렇게 그 아주머니와 아이는 참사를 간발의 차이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탁구장 괴담.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문계를 다녔던 바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야자 시간이 끝나면 밤 9시였고 당연히 탁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친했던 친구들 중 탁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를 포함해 4명이었지만 역시나 함께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가 제일 잘할 걸 이라며 탁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오늘 야자 끝나고 1시간만이라도 탁구 치러 갈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일탈이라면 일탈일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을 탁구를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저희 4명은 바로 찬성했습니다. 탁구를 치기로 한 곳은 학교 아래 아파트의 주민 전용 탁구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0분 정도 거리였지만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서 실질적으로는 50분 정도밖에 못 치지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야자 시간이 끝나자마자 광속으로 학교를 나와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가서 탁구장 열쇠를 받아 탁구장으로 향했고 가방을 대충 던져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가량 탁구를 치다가 친구가 친 드라이브가 아웃되면서 탁구대와 공을 보관해두는 작은 창고, 라기보다는 한쪽 벽에 움푹 파인 곳에 공이 굴러 들어갔습니다. 내 뒤로 한 평 남짓한 저 공간 안에는 접혀서 세워진 탁구대 2개가 서 있었는데 그것을 커튼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난 굴러 들어간 탁구공을 줍기 위해 커튼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가리고 있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던 저 컴컴한 공간에 기어 들어가는 건 사실 무서운 일이지만 그땐 친구들도 주변에 있고 사실 탁구를 빨리 더 치고 싶다는 생각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탁구공을 줍기 위해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무언가 하얀 옷자락이 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커튼은 내 뒤인데 또 안에 커튼이 있을 수 없었기에 속으로 뭐지?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여자가 있었습니다. 천장에 목을 매달고 나를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졌고 시야가 한순간 더 어둡게 아니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야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원래 없었던 건지 없어졌던 건지 몰라도 목을 매달고 있던 여자는 없어졌고 아래엔 친구가 아웃시킨 탁구공만 보였습니다. 그냥 잘못 봤나 보다, 헛것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공을 주워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탁구를 마저 치다가 경비 아저씨가 밤 10시가 되어 문을 잠그러 오셔서 친구들과의 50분여간의 탁구가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봉을 구워 기다리고 계시다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 난 전화로 분명 10시 반쯤 도착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 나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까지 컴퓨터 게임이나 할까 싶어 컴퓨터를 켰습니다. 항상 하던 워크래프트 게임을 시작했고 게임상 친구였던 친구가 마침 접속해 있어서 곧바로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한 지 20분가량 지났을 때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꺼내서 발신자 번호를 보았을 때 집이었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난 집이고 집에 혼자 있는데 발신자 번호가 우리 집이라니요. 이제서야 뭔가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던 보이스피싱인가?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발신자 번호를 바꿔 전화하시진 않을 것이고 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야, 나 집인데. 어머니는 무언가를 대답하시려 하셨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의식도 끊겼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처음 보는 공간의 눈앞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뒤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시겁했습니다. 어머니는 쭉 집에 계셨고 밤 11시가 다 되도록 제가 안 오자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엄마야, 나 집인데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분쯤 지나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제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긴 했지만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탁구를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 괜찮나? 니가 공 주우러 들어가더니 안 나와서 보니까 니 커튼 뒤에 기절해 있어가 우리가 경비 아저씨 불러서 병원에 갔다. 친구들과 어머니의 말을 조합해보면 난 그 귀신 같은 여자를 본 순간 기절했고 그 뒤에 마저 탁구를 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한 일은 모두 허상이라는 건데 그런데도 어머니와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통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는 회복 후 게임에 접속했더니 게임을 함께 했던 온라인 친구 역시 왜 게임하다가 그냥 나가는데 몰컴하다 걸렸냐? 라고 하더군요. 전 그 귀신 같은 여자를 본 순간부터 어디에 존재했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친할머니.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4인 가족의 방이 2개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네 가족이었어요. 안방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작은 방엔 저와 형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치매 증세를 알아오신 친할머니께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집에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형은 안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방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춘기 때도 아니었고 할머니를 좋아했기에 저는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할머니께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고 거동마저 불편해지셔서 혼자 물을 드시러 부엌 갈 힘도 없어지셔서 짠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에 폐암까지 오신 거예요. 치매 증세를 겪으시기 전엔 평소 담배를 피우시던 할머니였기에 설마 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말기로 접어든 폐암은 할머니의 몸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노쇠의 병마까지 겹친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와 다름없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할머니를 잘 모셔드리고자 가족들은 전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장마가 진행되던 여름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 10시쯤 할머니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곤히 자고 있던 저를 누군가 흔드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저를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목이 말라 깨우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내 아빠 친구분 오셨나봐. 문 열어드려, 얼른. 할머니는 아빠 친구분이 오셨다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셨고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창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인데요. 저는 멍하니 창문을 쳐다보았어요. 당시 마당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날따라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창문에 덜컹거리는 소리와 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가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긴 창문이에요. 저는 할머니께서 쇠약해지셔서 헛것을 보시나 보다 했어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가만히 누워 계시더니 이내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저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다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빠 친구분들 왔나 보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할머니, 저긴 창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그날 밤 저를 서너 번 정도 깨우셨습니다. 슬슬 짜증도 나더라고요. 아빠 친구분들 오셨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가 침상에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할머니, 저긴 창문이라니까요. 현관 앞에 서 계신다. 나 좀 일으켜다오. 이번엔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보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지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시겠다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등 센서가 켜지고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던 현관등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머니,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내시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열어드려. 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장단에 맞춰드린다 생각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물론 밖엔 아무도 없었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비바람만 몰아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밖을 내다보다 다시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할머니, 밖엔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할머니는 의아하다는 표정 하나 안 지으시더니 빨리 들어가서 자자며 이번엔 잠을 재촉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또 깨우시겠지 싶었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더 이상 저를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양이 귀신. 제가 2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촌들이 와서 2층 옥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곳이 완전 산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지네도 나오고 정말 벌레도 많이 나왔는데 바로 뒤에가 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집에 수매까지 흘러서 쥐가 나오기도 하고 가위에 잘 눌렸죠. 지금은 이사 와서 괜찮아요. 암튼 제가 놀다가 옆을 봤는데 산 쪽에서 고양이 얼굴을 하고 창백한 것이 절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옆에 고양이가 한 8마리 정도 살았는데 저는 고양이겠지 하면서 계속 봤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얼굴은 분을 바른 것처럼 새하얗고 고양이처럼 눈과 입에 색깔 분을 바른 것 같았습니다. 눈은 좀 째졌고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죠. 그때는 고양이 홀령인가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거라 정말 두근두근 거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춤을 추면서 노는데 6학년 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 여자 귀신 2~3명이 보였다면서 질질 짜고 울더라고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여자애가 우리 반 남자애 앞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파랗게 얼굴을 한 채 춤을 같이 췄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때마다 밤에 까만 형체와 물체가 보여서 무섭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저승에서 걸려온 전화. 어느 날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았는데 속닥속닥 거리기만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에 장난 전화하는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닌 여러 번 계속되는 장난 전화에 전화국의 발신 추적을 의뢰하게 되었다. 잠시 후 다시 또 들려오는 장난 전화의 벨소리. 장난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잠시 후면 날 볼 수 있을 거야. 순간 섬뜩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2층 집에서 걸려온 장난 전화였다. 그 순간 윗집에서 쿵쾅 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을 불러서 위층 집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 여는 사람을 불러서 문을 열었다. 철컥 문을 여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보니 소파에 시체가 한 달가량 방치된 채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기절해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짙은 어둠이 깔린 곳에 와 있었다. 누군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쫙 빼 입은 신사 차림의 한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아까 장난전화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였다. 제가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빨리 발견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2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왔다. 저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들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가버렸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내 방이었다. 난 아까 위층에서 기절한 것이었다. 그 남자는요? 누구 말씀이신지요? 양복 차림의 신사요. 네? 그런 분은 오지 않으셨는데요. 이게 그분이 주고 가신 건데. 놀랍게도 내 손엔 그 양복 입은 신사가 쥐어주고 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엔 알 수 없는 글씨가 써져 있었지만 나는 그걸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난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7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친구. 친구는 귀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들 걔를 무서워했죠. 암튼 늘 혼자 다니는 애였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제가 고2 야자 시간에 들은 이야기고요. 그 아이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하 그 아이는 S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그 애네 집이 좀 구조가 특이했는데 들어오는 문을 열면 긴 통로로 되어 있고 그 통로가 꺾이면서 방이 나오는 구조였대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저기 통로 끝 모서리에서 어떤 여자가 빼꼼히 머리를 내밀더래요. 그것도 아주 슬그머니요. 그 얼굴을 묘사해줬는데 정말 너무나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알도 새파랗고 머리는 반쯤 뽑혀 있다고. 암튼 S는 너무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자 갑자기 그 머리가 다시 쏙 하고 들어가더랍니다. 재빠른 속도로요. 누구나 그렇듯이 헛것을 봤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간 S.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날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저녁 8시쯤 귀가한 S.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음산한 기운이 또 느껴져서 딱 올려다보니까 저기 위에 계단에서 그 여자가 S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목만 달랑 매달려서요. 학교에서 이 얘기했을 때 몇몇 채들이 다 소름 끼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암튼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S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네가 괜히 그러는 거라고 대충 넘어가시고 다음 날 S의 손을 잡고 무조건 점집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부적도 붙이고요. 암튼 그날 이후로 심신이 안정됐는지 뭐였는지 S에게 귀신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터널 괴담. 그때 그 충고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터널 안에서는 이유가 어쨌든 차에서 내리지 마.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내가 숙박할 곳도 다 예약해놨지. 가끔 마음 맞는 선생님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때 겪은 실화다. 출발 당일이 되었다. 아침부터 나는 준비하느라 바빴다.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선생님 차에 타고 출발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 그렇죠. 이런 좋은 날에 음악이 빠질 수는 없지. 그렇게 음악을 들으며 출발했다. 시간이 흐르고 고속도로로 접어들며 터널 안에 들어섰다. 터널 안에 들어선 지 조금 되자 뒷차가 자꾸 클락션을 울리는 것이었다. 저 차 왜 자꾸 저래? 우리 차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측에 잠시만 대보죠. 아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터널 안에서는 이유가 어쨌든 차에서 내리지 말래. 내리면 죽을 수도 있대나? 우리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해져서 밖에 나가 갓길에 세웠다. 그 운전자도 갓길에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왔다. 우리도 나와 그 운전자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아니, 당신들 차 트렁크에 사람같이 보이는 물체가 매달려 있길래 그랬지. 근데 지금은 없네. 이 말을 들은 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다른 선생님들도 기분이 이상했는지 빨리 출발하자고 부추겼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였고 우리는 예약한 숙박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하지만 아까 그 말이 걸려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 터널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난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후 평생 이만큼 공포를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거기 옛날에 사람들이 그 터널 안에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한 처자가 차에 치여 죽었었지. 그 터널에서 사고 나는 차량도 많은데 그 처자 귀신한테 홀려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 9번째 이야기, 당기고 있다. 그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왜 있잖아요. 경영학과 나와서 크게 성공하려면 MBA 같은 과정을 수료하고 외국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유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길이 열리는지 나라에서 그 형을 중국에 있는 유명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줬대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그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기숙사는 3층 건물이었는데 한 층에 긴 복도가 있고 20개 정도의 방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대요. 총 60개의 방이죠. 어찌된 이유인지 중국인들은 거의 없고 외국인들이 그 기숙사의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은 엄청 열심히 공부했죠.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순 없다면서. 그래서 맨날 그 형이 있는 방이 기숙사에서 제일 늦게 불이 꺼졌대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까지 혼자 공부하던 그 형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답니다. 잠이 살짝 들락말락한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 형이 살짝 잠이 들려는데 머리맡에서 웬 여자 2명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외진 곳에 위치한 남자 기숙사인지라 새벽에는 여자는커녕 외부인들의 왕래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근처에 불빛이 없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대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한국인 룸메이트밖에 없는 자기 방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니까 잠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여자 둘은 중국어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중국말이 아니라 고대 중국어 같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무언가 이상한 그런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한 그 형은 잠이 든 척 가만히 미동조차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자기 머리 바로 위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형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듯 살짝 옆으로 돌아 누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두런두런 얘기하던 그 두 명의 여자 목소리가 뚝 끊겼대요. 다시 한참이 흘러도 방이 조용하자 그 형은 다시 얼핏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의 팔이 누워있는 자기 발목을 잡았대요. 시체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었대요. 소스라치게 놀란 그 형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의 다른 쪽 발로 그 손을 계속 떨쳐내려고 밀었대요. 그러면서 옆에서 자고 있는 룸메이트를 계속 불렀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마치 그 소리를 못 들은 듯이 잠만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팔이 발목을 잡고 점점 위로 잡아당기듯이 천천히 올라왔대요. 그렇게 발목, 무릎을 지나 그 손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꽉 잡아당기더니 자신의 어깨까지 꽉 잡았답니다. 계속 발로, 손으로 눈을 꽉 감고 밀어내던 그 형은 그 차가운 손이 자기 어깨를 잡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대요. 근데 더 섬뜩한 건 그 형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 방문을 확 여는 순간 그 기숙사의 60개 방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답니다. 마치 똑같은 일을 당한 듯이